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상태를 곧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보았다. 정신은 그냥 뇌라고 본 거지. 그러나 이러한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내 정신상태가 꼭 뇌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생겼다는 거죠.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고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게 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겠어? 정신 상태는 곧 뇌야 라고 말한 동일론과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뇌이냐, 파이프냐, 실리콘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이나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죠. 기능주의에서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의 정신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령 고통은 누군가가 꼬집으면 아야! 라는 소리를 내며 움츠리는 것으로 출력하는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만 정신이 아파, 꼬집어 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움츠리는 것 등의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거죠. 가령 이때 인과적 역할하는 거는 인간에게는 뇌지만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 될 수도 있죠.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라는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1번의 1번 선지 맞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답은 2번이죠. 기능주의는 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의 앞부분도 맞다고 볼 수가 있죠. 네, 1문단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문단에 2번 선지 근거 있고요. 3문단에 3번 선지 근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지문 갈게요.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의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낸다. 설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의 대답은 아니다.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하며 강한 인공지능 역시 그냥 기능을 수행하여 답변을 할 뿐이다 라고 본 거죠.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을 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그냥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설에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규정집은 프로그램,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설은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즉, 어떤 규칙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그것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죠.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문장 규칙에 따라 기호와 그 의미를 배열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차지 않니? 이거를 그냥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차갑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런 문장을 듣고 문을 닫아준단 말이죠. 단순히 기호와 그 의미를 매칭시키는 게 인간의 정신의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거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이거야.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그것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중국어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즉,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냥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 왜?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입력하면 출력이거든요.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그냥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라고 보았고요. 이거 덕분에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줬다. 네, 이 부분이 1번의 3번 선지가 맞다는 것에 대한 근거고요. 4번. 중국어 답변은 그냥 규칙에 따른 계산의 결과다.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번 선지.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규칙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5번 선지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기능주의와 설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능주의 입장에서 정신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A의 정답은 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 그것이 바로 정신이죠. 자, 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대요. 왜?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이거 말고 이거 써도 되겠다.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중국어로 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2번 문제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